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독일은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 차를 수입할까요? 반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현상 뒤에 숨어있는 내부적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이해하고 나면 전통적인 이론을 넘어서 현대 국제 무역의 핵심을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민준, 수진 학생, 같이 시작해 볼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봅시다. 화면 좀 보세요. 독일하면 벤츠, BMW, 아우디, 세계적인 자동차들을 만들죠. 우리나라도 현대, 기아차 정말 잘 만들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두 나라는 서로의 자동차를 사고 파는 걸까요? 둘 다 잘 만드는데 말이죠. 민준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교수님. 아무래도 브랜드가 다르니까 소비자들이 좀 더 다양한 차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 정확해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그 다양성,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이론이 바로 그 다양성이 어떻게 무역에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경제학장 박사.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는지, 전통 이론의 한계에서 출발해서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독점적 경쟁이란 게 뭔지 배우고 이 시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역이 시작됐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게 현실 세계의 무역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까지 확인해보죠.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예전의 무역 이론들은요, 주로 서로 다른 나라들 사이의 거래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를 들면 포도주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나라랑 옷감을 잘 만드는 나라가 각자 제일 잘하는 걸 만들어서 바꾸는 식이었죠. 하지만 독일과 한국처럼 비슷한 기술 수준으로 비슷한 물건을 만드는 나라들이 왜 서로 교역을 할까요? 기존 이론만으로는 이 부분이 딱 떨어지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새로운 무역 이론이 필요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기존의 모형들로는 설명이 부족했던 건가요? 경제학장 박사, 맞아요, 수진 학생. 부족하다기보다는 현실의 모든 면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했던 거죠. 특히 요즘처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선진국들끼리 무역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상황에서는요, 새로운 무역 이론은 바로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을 들고 와서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간단해요. 많이 생산할수록 물건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생산 단가가 쭉쭉 떨어지는 현상. 이게 바로 핵심 열쇠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이건 말이죠. 시장에 딱 한 명만 있는 완전 독점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똑같은 물건을 파는 완전 경쟁에 딱 중간에 있는 아주 현실적인 시장 모델이에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삼성 스마트폰과 애플 아이폰, 나이키 운동화와 아디다스 운동화. 기능은 비슷하지만 브랜드, 디자인, 성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바로 이 차별화된 다양성을 설명하는 시장 모델이 독점적 경쟁입니다. 경제학장 박사. 이 모델이 잘 작동하려면 몇 가지 약속, 그러니까 가정이 필요해요. 첫째, 시장에는 각자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제품을 파는 여러 기업이 있다. 딱 스마트폰 시장 같죠? 둘째, 경쟁자가 워낙 많아서 한 회사가 가격을 살짝 올리거나 내려도 시장 전체가 막 들썩이지는 않는다. 셋째, 저 사업 돈 좀 되겠다 싶으면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고 반대로 힘들면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거죠. 마지막은 분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모든 기업의 출발선, 즉 조건은 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경제 엔진을 한번 조립해 봅시다. 아직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 전이에요. 한 나라 안에서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 과연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 그 원리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나중에 무역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시장에서 기업이 물건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경제학장 박사,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민준 학생. 자, 여기 수식을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볼까요? 기업이 쓰는 총 비용 C는요, 생산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가는 공장 설립 비용 같은 고정 비용 F에다가 생산량 Y가 늘어날수록 같이 늘어나는 재료비 같은 가변 비용 CY를 더한 겁니다. 이걸 전체 생산량 Y로 나눈 게 바로 평균 비용 AC, 즉 물건 하나당 드는 비용인데 수식을 잘 보세요. 생산량 Y가 점점 커질수록
F를 Y로 나눈 이 부분이 계속 작아지겠죠. 그래서 평균 비용 A씨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내부적 규모의 경제의 핵심이에요. 이제 이 모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가로축은 시장에 있는 기업의 수, 세로축은 돈, 즉 비용과 가격을 뜻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선이 등장하는데 바로 CC 곡선과 PP 곡선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 만나느냐에 따라 이 시장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일단 지름은 이 두 곡선이 딱 만나는 이 지점이 무역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안정된 균형점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교수님, 그런데 왜 CC 곡선은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모양인가요? 경제학장 박사.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네요, 수진 학생. 생각해 보세요. 시장의 전체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기업의 수, 즉 경쟁자 N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각 기업이 팔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럼 아까 봤던 고정비용 F가 더 적은 생산량에 나눠서 부담되니까 결국 기업 하나당 평균 비용 AC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C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하! 그럼 교수님, PP 곡선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이겠네요? 경제학장 박사. 정확합니다, 민준 학생. 시장의 기업들이 바글바글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한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겠죠. 그럼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의 수 N이 늘어날수록 가격 P는 떨어지는, 즉 이렇게 우하향하는 PP 곡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경제학장 박사, 그래서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 E에서는 기업이 정하는 가격 P와 물건 하나 만드는 데 드는 평균 비용 A씨가 정확히 똑같아져요. 즉 이윤이 0이 되는 상태죠. 이게 뭐 손해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딱 본전치기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경쟁자가 나도 돈 좀 벌어볼까 하고 들어올 매력도 없고, 기존 기업이 힘들어 하고 떠나야 할 이유도 없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던 한 나라가 국경을 활짝 열고 국제 무역을 시작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 집중해 주세요. 이제 진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경제학장 박사, 무역은요, 국경을 허물고 여러 나라의 시장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합쳐버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갑자기 우리 동네 작은 가게가 전국구 맛집이 되는 것과 같아요. 팔 수 있는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기업들은 생산량을 확 늘릴 수 있고, 아까 배운 규모의 경제 덕분에 제품 하나당 드는 비용은 오히려 뚝 떨어지죠. 이것이 바로 그래프에서 비용 곡선 CC가 아래로 쭉 내려가서 CC 프라임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 결과 시장의 균형점은 원래 2에서 새로운 점 2 프라임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새로운 균형점 2 프라임을 원래 균형점 2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놀랍고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가격은 P0에서 P0로 더 낮아졌죠? 그리고 기업의 수,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는 N0에서 N0로 더 늘어났어요. 결국 무역은 소비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동시에 안겨주는 그야말로 윈윈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모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무역의 두 가지 핵심적인 이득. 규모의 경제 덕분에 생산 효율이 올라가고, 경쟁은 더 치열해져서 소비자는 더 싼 값의 물건을 살 수 있게 되고요. 동시에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온갖 다양한 브랜드까지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되니 만족도가 높아지죠. 이제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독일차와 한국차 이야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죠. 경제학장 박사. 그럼 이 모델이 설명하는 무역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넘어가 봅시다. 이것까지 알고 나면 여러분은 세계 무역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경제학장 박사,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무역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에 산업 간 무역은 자동차와 섬유처럼 완전히 다른 산업의 제품을 교환하는 거예요. 이건 전통적인 비교 우위론으로 잘 설명이 되죠. 반면에 오른쪽의 산업 내 무역은 자동차와 자동차,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처럼 같은 산업 내에서 서로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산업 내 무역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독점적 경쟁 모형인 거죠.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정말 한눈에 보여주네요. 교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둘 다 자동차를 잘 만들지만 서로 다른 특징과 브랜드를 가진 자동차를 만드니까 양국의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선택을 하고 싶어서 서로의 차를 수입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바로 산업 내 무역이었네요. 와, 정말 명쾌한데요? 좋습니다. 두 학생 모두 오늘 내용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장 박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형은요, 그냥 책 속에만 있는 딱딱한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수입 브랜드가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지, 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지, 그 모든 현상들 뒤에 숨겨진 경제적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여러분이 오늘 손에 넣게 된 겁니다. 경제학장 박사, 국제경제학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처럼 하나씩 차근차근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을 훨씬 더 깊고 넓게 이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국제경제학은 여러분이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저와 함께 끝까지 한번 나아가 봅시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